안녕하세요. 조울증과 우울증이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하지의 질문들에 도움을 드리는 조은의 마음약국입니다. 네, 오늘 조은의 마음약국 가족분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예쁜 조 부인입니다. 네, 저는 24년차 조울증을 앓고 있는 조우입니다. 네, 오늘 이제 지난번에 저희 이제 마음약국 청취해주시는 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걸로 방송을 한번 꾸며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저희 가족이 겪은 일과 또 다른 내용들을 접할 수 있어서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화 주제는요, 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자들의 가장 큰 이슈, 경제적인 내용인데요. 이제 경제적인 문제는, 한 인간으로서의 생계를 문제에 넘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대화는 정신질환자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 아내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그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조금은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을 갖고 있어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는 아니었어요. 많이 어려웠지만 경제는 굳이 퍼센트로 따지자면 30% 정도? 근데 이제 저희가 여유로워서 그랬던 게 전혀 아니고, 수입이 없어도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에게는 30%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병을 겪으시면서 그 조의 어머니께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그렇죠. 저희가 우리 조가 발병이 되고 나서 10년 됐을 때 2004년부터 입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2004년은 아마 제 생애에 가장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가 동생에게 발병이 됐는데, 동생을 보고 조가 먼저 입원해서 6개월을 있었고, 또 바톤 타치 하듯이 조 동생이 또 그 이후에 6개월을 또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기 때문에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병원에서 보낸 시간이었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운 시간에 뭐 경제적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또 감사한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둘 아이가 합쳐서 한 14번에서 17번이네요. 한 아이가 14번, 한 아이는 한 3-4번을 했으니까 한 17, 18번을 입원을 했는데, 이 조울이라는 그 질병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면 잠을 안 자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태가 남하고 같이 있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독방을 쓰게 되는데, 사실 독방을 쓰면 병원비에 네, 독방하고 1인실과 좀 차이가 있어서, 네, 그렇구나. 독방은 뭔가, 격리. 네, 뭔가 잘못됐을 때 네네. 격리하는 방이고, 1인실은 혼자 쓰는 방이고, 네. 그렇구나. 그래서 1인실에 이제 있게 됐어요. 그러면 거의 1인실은 반값만 해도 한 달이면 한 300 정도 나가는가요? 굉장히 비싸네요. 네. 2004년도에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금액이. 네, 네, 그래서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주로 입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조 동생이 첫 입원을 하고 나오면서 엄마, 이런 병이 있으면서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는 걱정을 하는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경제적인 거는 뭐 저희가 감당할 수는 있었지만, 참 많은 그런 우리가 번 돈들이 이제 병원비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병원비뿐만 아니라 이제 되게 병이 발병해서 입원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그 활동들 또는 공부하는 거라든가 하는 것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것들을 또 다시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등등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지출들이 또 많이 있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물질적인 경제적으로 거 그렇기 외에 때문에. 시간. 아니, 물질적으로도 네. 굉장히 어렵죠. 네. 그 이제 조울증을 앓는 환우가 자녀였을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의 그런 경제적인 서포트가 굉장히 뭐 심한 경우에 빚을 내면서까지 병원비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울증이 심해졌을 경우에 굉장히 통제가 안 될 경우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유에 상관없이 1인실을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냥 몸이 아프거나 할 경우에는 사실은 입원할 때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할 수 없이, 왜냐하면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막 굉장히 안 좋은 상태거나 입원을 거부한다거나 이런 경우 1인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굉장히 부담이 클 것 같고, 환자의 치료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면 그건 굉장히 어려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남편이 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인의 어려움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아내나 남편분이 조울증을 겪는다면 가장 첫 번째는 수입이 없어진다는 거겠죠.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질병이 심해지면서 업무를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못 한다거나, 이런, 사실 저희 가정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가장으로서 수입을 갖다 주지 못하고 아니면 아내가 맞벌이였는데 뭐 수입을 받는지 못하다든지, 그러면 극심한 그 인컴의 감소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 동생 부부를 보게 되면 이제 조 동생도 수입을 못 일으키는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조 동생의 부인이 거의 뭐 24시간 따라 붙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본인도 일을 해서 수입을 일으키는 거에 엄청난 시간적 제약을 받죠. 그렇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좀 큰 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저희 조 동생분의 부인이 저희 친언니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애들은 유치원에라도 맡기지 내 남편은 어디 맡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을 물론 구할 수는 있지만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 남편이 이제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상태가 안 좋거나 좀 위험해 보이는데 그렇게 방치하게 혼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기거나 부탁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귤러한 잡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조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조울증이 심해지면 정상적인 그런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고, 그 조울증이 심해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약 복용을 안 해서 다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어서 좀 나아져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약을 충실히 먹는데, 또 이 약이 세기 때문에 많게는 저녁에 뭐 5알, 10알까지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 약을 먹고 나서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생활적인 리듬이 굉장히 깨지는 그런 병이어가지고 약을 복용하더라도 정상적인 그런 사회생활을 하기는 참 어려운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울증 가지신 분들이 예술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혼자 이렇게 작가처럼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런 창작 활동하지만 그것이 경제적인 그 도움으로 과연 작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지출이 더 많아질 수 있는지, 그렇잖아요. 네, 수입으로 연결되는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우선은 사실 취업의 문제는 조울증 환우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도 요즘 많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저희가 모두가 알고 있는데, 조 아버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실까요? 네, 제가 우리 대학생 청년들을 돕는 일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근래 한 5년 정도는 젊은이들의 이 취업 문제,
또 뭐 창업 문제랄까 그들의 경제 생활과 관련된 이슈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를 갖다가 일못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일 못하는. 예, 일을 못하는 시대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이런 정신질환자라든가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젊은이들도 경제 침체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든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또 이미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많은 그런 잡들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취업하기가 정말 힘든 거죠. 네, 저도 네. 육아 경력 단절녀로서 예, 그렇지? 많은 동감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신질환자들은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제 방법론의 문제가 있겠죠. 그것은 이제 차차 좀 얘기하고 싶네요. 네, 저희 부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 경험한 내용을 뭐 진솔하게 얘기를 드리면 결혼 전에 각자 이제 직장 생활을 했고 제가 혼자 벌어서 혼자 썼고 그것도 사실 넉넉하다고 느끼지 못했거든요. 뭐 조금 부족하고 이랬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 정도의 수입으로 4인 가족이 생활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생활을 하나. 근데 남편은 뭐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아까 말한 것처럼 약을 너무 복용해서 잠을 하루에 10시간 이상 자야 되고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라든지 그랬을 때 어쨌든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뭐 부모님에게 김치를 얻어 먹는다든지 양가 부모님의 도움은 굉장히 많이 받았고 할 수 있는 한 지출을 줄여서 어떻게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활을 몇 개월 동안 유지하면서 그게 마냥 불행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소득의 기본 수준이 있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라고 나라에서 말하는 기준도 있는데 그런 내가 원래 생각했던 어느 정도의 수준을 조금 포기했을 때 그 안에서 나름 주는 만족감이나 이런 것 그런 감사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지출을 줄이고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요즘 시대가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그 특징을 이제 VUCA 시대, VUCA 시대라고 해서 군사적인 용어인데 마치 앞이 그냥 확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고 그럴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V는 volatility에서 이제 변동이 굉장히 심한 변동성에 대한 거. 그다음에 U는 uncertainty, 불확실성. 그다음에 C는 complexity, 복잡함. 그다음에 이 A 경우는 ambiguity 해서 이제 모호한 그런 거. 그런 것이 아주 그냥 가중적으로 있는 그런 시대라고 요즘에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젊은이들 만나보면은 뭐 다들 이 직업 문제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정신질환자는 거기에다가 더 가중된 그런 어떤 아까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약을 먹어가지고 몸이 축 처지는 문제 등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을 찾고 또는 만들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가 좀 같이 집단지성을 좀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적극적으로 또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같이 좀 풀어가는 거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나요? 예, 저도 두 자녀가 이런 질병에 노출되고 나니까 정말 제 마음에는 그전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환우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실 우리
뭐 정상인이더라도 다 어려운 점들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렇게 우리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특별히 소외가 되는 그런 거 같아서 이 사람들도 행복하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혼자서. 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동안 좀 드는 생각은 조울증 환자들이 결코 경제력이 없다든가 이런 능력이 없다든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그런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조증이나 우울증 때문에 인간관계상 문제가 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신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본인이든 또는 가족이든 전부 그 질병을 치료하고 증상을 좀 줄이는 거기에다 초점이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좀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신체적인 것에 많이 초점이 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것이 뭐 완벽하게 날 수는 없어도 약을 먹으면서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생활할 경우에 그 다음 문제는 결국은 자활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어떤 뭐랄까 재기가 일어나서 아주 정상적으로 좀 다른 사람도 도우면서 회복된 생활을 할 거냐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신질환 환우들의 자활과 관련해서 좀 성공적인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우리 한 임정택 대표라는 분이 있는데 2008년도에 이 친구가 아마 세계적인 어떤 청년 창업 그런 어떤 컨퍼런스에 갔다가 도전을 받고 아마 그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아마 이 친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생활을 하기가 힘든 그런 분들이 누굴까를 찾다가 이제 발견한 거죠.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이 분들을. 그래서 이분들을 훈련해서 바리스타를 만들고 아주 카페를 2008년부터 지금 10호점을 내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히스빈스라고. 근데 놀라웠던 점은 그 바리스타를 그 훈련했던 분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커피를 그 내리는 분이었는데 이 병을 갖고 있는 환우들이 굉장히 놀라운 재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가장 맛있는 커피를 내야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신질환자라는 거는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맛으로 승부하겠다. 그러면서 그 커피점을 내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예, 카페 같은 경우가 이제 잘 하는 그거는 정신질환자들의 약간 라이프 스타일 좀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거나 또는 어떤 때는 괜찮았다가 그 다음날 또 변동이 심해가지고 제대로 근무할 수 없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직원의 형편에 맞춰가지고 네.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는 거죠. 유동적인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서로 이해하게 되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뭐 기업이나 병원이라든가 이런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반드시 이제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 촉진법 같은 그런 것에 따라서 일정한 정도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이제 벌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 벌금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이제 고용을 잘 안 하면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 같이 이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만들어서 그런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그런 예들이 보면은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정신질환자분들의 이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근데 이제 호르몬에 의한 변화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눈에 드러나게 뭐 깁스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이해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은 좀 우울하거나 내일은 조증이거나 이런 감정의 변화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아니 뭐 김과장 오늘 왜 이래 뭐 이대리 오늘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업무에서 배제되고 결국에는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히즈빈즈 커피 같이 이런 정신질환 환우를 잘 이해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상생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생기면 좋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한번 취업이 돼서 계속 유지한다고 그러나? 그걸 무슨 율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90%래요. 근데 대부분 그런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디에 취업을 해도 그만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정신병원에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전문가들이 여기 와서 이 비결이 무엇인가 이걸 보러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 그런 사례들이 있네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 정신질환자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한 대여섯 명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서포팅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자원봉사자 네.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오랫동안 이제 병을 앓으면서 경제 생활을 해본 적도 있고 못하신 경우도 있는데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본인의 건강에 도움이 더 되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학원에서 교사로 일했었거든요. 근데 그 방과후 수업을 맡아서 했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출근이 가능했고 또 퇴근도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 제가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좀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약을 먹으면서도 그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에 그 부분이 좋았죠. 네, 그래서 이런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정신질환, 조울증이나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 이런 기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좀 창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도 좀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좋은의 마음역국을 통해서 다른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모님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이래서 같이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서로 이렇게 토론도 하고 아이디어도 짜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